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하이난다오 사냐에서 원해 방어가 가능한 해군 건설을 선언하며 해양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류하칭 사령관이 제시한 도련 전략을 계승해 근해 방어에서 태평양 인도양을 겨냥한 원해 방어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세계 해군 함정의 총 톤수에서 미국은 44.61%로 압도적이었고 중국은 6.8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중국은 함정수에서 처음 미국을 앞질렀고 2023년에는 332척대 291척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총 톤수와 항모, 핵 잠수함 등 핵심 전력은 여전히 미국이 우세합니다. 중국 해군의 강점은 젊은 함대와 건조 능력입니다. 함정의 70%가 2010년 이후 취역해 평균 연령이 14.9년에 불과하고 민 군수융합조선소를 통해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매년 양산합니다.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 8만 5천 톤으로 미국형 슈퍼캐리어의 견줄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성과는 세계 1위 조선업 덕분입니다. 2024년 글로벌 수주량에서 중국은 1,711척, 4,645만 CGT로 한국의 7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우위를 지키지만 중국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압도적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보호주의 법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항로 선박을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 운용하게 했고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정부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부품만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지고 부품 공급망도 약화돼 함정 가동률은 50% 수준에 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조선업 부활을 선언했고 미 의회도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 250척 건조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구체적 로드맵과 법률 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40년간의 장기 투자로 해군력을 끌어올린 반면 미국은 단기 구호와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 패권을 유지하려면 법제 개편, 산업 생태계 복원, 동맹 협력을 아우르는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이런 미국 상황에 부합한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자국민의 독서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책을 구입할 때 25%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야코브 엥겔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20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안에 도서 판매세 폐지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독서율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책 판매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을 25% 부과해 왔습니다. 이는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영국이나 한국처럼 도서 구매에 세금이 붙지 않는 국가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약 3억 3천만 크론에 한화로 700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책값이 그만큼 낮아지면 시민들의 구매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의 15세 청소년 중 24%가 간단한 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독서 위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출판업계 역시 세금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5월 출판협회는 성인과 아동 모두 인쇄된 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요구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덴마크는 독서율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입니다. 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력과 사회적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덴마크는 독서율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입니다. 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력과 사회적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의 독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덴마크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다시 사고 싶은 식품으로 김치를 꼽으면서 한국 전통식품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CJ 제일대장이 실시한 소비자 딥다이브 방한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김치를 재구매 의사가 있는 식품 1위로 선택했습니다. 전통 장류가 65%로 뒤를 이어 라면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방한 외국인의 식품 소비 규모는 연간 6천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김치와 고추장, 쌈장 등은 자신을 위한 선물로 사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외국인 입맛에 맞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을 조절하고 튜브형 소스 용기를 도입했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되는 비비고 전통 장류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 매장에 팝업 스토어, 비비고 호텔을 열어 김스낵, 컵떡볶이, 장류 제품 등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문객 중 74%가 외국인일 만큼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김치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약 7천억 원에 달해 3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김치 시장은 약 5조 3천억 원 규모로 상품 김치만 1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릅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630만 톤에 달하며 업체 수는 약 800개를 넘었습니다. 수출 역시 활발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약 1억 5,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현재 국내 포장김치 시장은 대상 종가, CJ 제일대당 비비고, 동원 F&B 양반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새 브랜드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약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종가는 전통 김치 맛과 긴 역사를 강점으로 삼아 시장을 주도해왔으며 비비고는 글로벌 마케팅과 현대적 맛으로 빠르게 성장해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양반 김치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된 품질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전통 장류가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K푸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술, 칼이나 레이저 없이 단 1분 만에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미국 연구진이 기존 라식, 라섹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침습 시력 교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뉴 아틀라스와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옥시덴탈 칼리지와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연구팀은 전기 기계적 재형성 기법을 개발해 최근 미국 화학회 2025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각막을 깎거나 절개하지 않습니다. 특수 제작된 백금 전극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뒤 미세 전류를 흘리면 각막의 pH가 일시적으로 변해 조직이 잠시 유연해집니다. 그 순간 렌즈에 설계된 형태대로 각막이 변형되고 전류가 멈추면 다시 굳어 새로운 모양을 유지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토끼 안구 12개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중 10개에서 근시 교정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성공률은 83%에 달했고 조직 손상이나 세포 생존율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웡 교수는 살아있는 조직을 성형 가능한 재료로 연구하다가 우연히 화학적 변형 과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용화된다면 라식, 라섹 수술의 단점으로 꼽히는 고비용, 각막 절개로 인한 구조 약화, 드라이아이, 야간 시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잡한 레이저 장비 없이도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시술 직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근시뿐 아니라 원시, 난시, 그리고 각막 혼탁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각막이 흐려지는 각막 혼탁은 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임상 적용이 성공한다면 안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안정성 검증이 관건입니다. 연구팀은 향후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장기 실험을 진행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승인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절개 없는 시력 교정은 혁신적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가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체 주자로 발레리 잘루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직후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잘루즈니와 직접 통화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벤스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잘루즈니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과 상의 끝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미국이 젤렌스키를 대체할 플랜 B를 탐색한 정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잘루즈니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부터 군 총사령관으로 전선을 지휘하며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 지지를 모으는 외교전을 맡았다면 잘루즈니는 내부에서 군사 전략을 총괄하며 두 사람은 초반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사람의 노선 차이는 점점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2월 그를 군직에서 해임하고 영국 주재 대사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여론은 이 인사가 잘루즈니의 인기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잘루즈니는 젤렌스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군대식 위계에 익숙한 인물로 정부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정치적 포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지만 국내외에서는 이미 그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사이에서 젤렌스키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반부패 정책을 둘러싼 반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잘루즈니는 사석에서 조국을 위해 피, 땀, 눈물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언급하는 등 강력한 지도자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이 당장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 속 민심 변화와 국제 정세가 맞물리며 잘루즈니의 행보가 정치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그의 출마 선언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공중보건 정책이 거센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을 공공연히 지지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백신 반대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보건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워프 스피드 작전을 통해 대규모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입장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2기 행정부 출범 후 다시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학교에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는 백신 불신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흐름에 불을 붙인 인물이 케네디 주니어 장관입니다. 그는 복지부 수장이 된 이후 CDC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고 산하 백신 자문위원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백신 반대 단체 인사들이 자문기구를 장악하면서 과학적 근거보다 이념적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정책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 위기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10년 만에 아동 홍역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텍사스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홍역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최근 집계된 762건 중 718건이 백신 미접종 또는 접종 여부 불명 사례였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정부 권고안은 오히려 접종 불필요를 강조해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염병 재확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mRNA 백신 연구에 배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취소했으며 이는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백일해와 소아마비 같은 질병이 다시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은 미국 사회의 공중보건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각부는 지난 8월 26일 화산 방자의 날을 맞아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영상은 1707년 호에이 분화를 기준으로 피해를 추정했습니다. 후지산에서 25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야마기타, 60km 떨어진 사가미하라, 그리고 약 100km 거리의 도쿄 신주쿠를 주요 사례로 설정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분화 후 불과 3시간 만에 화산재가 도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틀 뒤 사가미하라에는 20cm, 신주쿠에는 5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는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화산재는 생활 기반을 크게 흔드는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목조 가옥은 지붕 위로 30cm 이상 화산재가 쌓이면 붕괴 위험이 커지고 화산재가 3cm 이상 쌓인 상태에서 비가 내릴 경우 자동차 주행조차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수, 정전, 철도 운행 중단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의 마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후지산은 높이 3,776m로 일본을 상징하는 화산입니다. 지난 5,600년 동안 약 180차례 분화했으며 평균적으로 30년에 한 번꼴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1707년 호에이 분화 이후 지금까지 300년 넘게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지구과학자인 후지 도시수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영상에서 후지산은 젊고 활발한 화산이라며 언제든 다시 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난 시 편의점 등이 임시 구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도 최소 일주일 분량의 식량 비축을 권고했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바코드를 붙이는 훈련 장면은 재해 시 민간 인프라가 긴급 구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각부는 이번 영상을 통해 화산재 퇴적에 따른 피해 범위를 약 200km 이내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지산과 약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후지산이 다시 분화할 경우 일본 수도권까지 화산재가 도달하는 광범위한 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이번 CG 영상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긴 휴화기를 고려할 때 언제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대비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가 가자 지구의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IPC는 지난 8월 22일 기근은 이미 진행 중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으며 주민 4분의 1인 약 5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남부 카뉴니스와 데이르 알발라 등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여 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C는 그간 기근 판정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은 IPC의 기근 선언이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보고서를 완전한 거짓이라고 비난했고 외교부는 IPC가 하마스의 선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 이후 10만 대 이상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며 식량은 넘쳐나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엄청난 양의 식량이 반입됐지만 하마스가 이를 훔쳐 이용했다며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 보고서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캐서린 러셀 사무총장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데 방법론을 따지는 것은 추잡하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1만 8천 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8명, 교실 하나 분량의 아이들이 매일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기근을 인위적 위기라 규정했습니다. 안보리는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된다며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제한을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영양실조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전쟁 기간 영양실조 사망자는 2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마다 바짝 마른 아이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PC의 5단계 분류 가운데 최종 단계인 기근 판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화된 위기입니다. 전쟁의 무기로 기아가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위협이 갈수록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 치명적인 세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은 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471만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말라리아,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을 합친 수치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와 아르헨티나와 함께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최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예측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최악의 피해국으로 지목됐을까요? 우선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관행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동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피해는 주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국가입니다.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슈퍼박테리아의 치명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 항생제 개발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천문학적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개발 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가 한 번 쓰고 끝나는 약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슈퍼박테리아의 최대 희생지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전방위적 관리 대책,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 인기가 한국 전통 목욕 문화까지 조명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한 새신, 즉 때밀이 문화가 외신을 통해 소개되며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월 27일 한국 찜질방 체험기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1만 7천 원으로 입장 가능한 고급 찜질방에서 사우나와 한증막, 소금방, 냉온탕, 레스토랑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용 공간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요가실, 오락실,
식당, 네일숍 같은 부대시설과 락커키를 디지털 지갑으로 활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편리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외신의 시선이 머문 곳은 세신 문화였습니다. 기자는 찜질방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아줌마들의 전신 때밀이 서비스 때문이라며 수세미로 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문지르는 체험을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서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각질을 벗겨내고 물로 헹궈주는 단순하지만 이 섬세한 시술로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을 준다며 한국식 세신을 이스탄불 터키탕과 상하이식 스크럽의 결합체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4시간 체험이 너무 짧았다며 다음에는 페디큐어까지 받기 위해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실제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전문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천연 입욕제와 전용 샤워룸을 갖춘 프라이빗 세신숍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대중목욕탕 관련 외국인 관광객 거래액은 전월 대비 84% 급증했습니다. 캐데헌의 문화적 파급력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쇼품 영상을 통해 김밥과 떡볶이가 보편 간식으로 자리 잡았고 찜질방, K-뷰티, K-패션은 Z세대 놀이 문화의 일부로 흡수됐습니다.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은 올 여름 K-팝 공연이 몰린 6월 서울과 부산의 글로벌 검색량이 각각 30%,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한류가 음악과 드라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체험, 관광, 굿즈로 확장된 직접 소비 모델로 진화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문화가 관광과 서비스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데헌의 성공이 단순한 시청 열풍을 넘어 한국 전통 생활문화 체험까지 이끌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